여기 한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외국인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는 태국발 거짓 주장에 맞서기 위해 수백 년 된 비밀스러운 문서를 들고 서울로 날아왔는데요. 하지만 그가 도착한 순간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체 그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기의 대결에서 태국 사절단은 한국의 문화유산이 가짜라며 거침없이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 외국인 연구원이 들고 나온 한 장의 두루마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과연 그 두루마리 속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건 갑자기 벌어진 정전사태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불이 꺼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연구원은 생각지도 못한 대담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어둠 속에서 보여준 놀라운 용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었을 때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방콕에서 보낸 긴장되고 고된 며칠 때문에 어깨도 아직 뻐근했죠. 그곳의 혼란스러움은 쉽게 잊히질 않았어요. 태국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한국 역사를 둘러싼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일이 특히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 사람은 심지어 한국의 문화유산이 한국 고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들이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지만 이제 저는 서울에 왔고 이곳에서 뭔가 진짜를 찾아야 했어요. 제가 들은 이상한 이야기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확실한 사실과 진실이 필요했거든요. 손에는 낡은 가죽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안에는 몇 색이나 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정교하게 적힌 글씨와 희미해진 잉크가 담긴 연약한 종이들이요. 이건 그저 평범한 문서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국에 뛰어난 역사학자 서영선 박사님과 함께 여러 차례 연구 여행을 다니며 모은 한국의 과거를 담은 기록들이었죠. 박사님은 역사를 생생하게 되살리는 데 능하셨고 그녀의 지식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등불 같았어요. 한국의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분명했어요. 바로 그녀였죠. 공항의 메인 홀을 지나가는데 유리벽을 통해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방콕에서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달리 밖에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참 상쾌했어요. 초가을의 한국은 참 아름다웠어요. 바깥에는 빨갛고 주황색, 노란빛이 물들 준비를 하고 있는 나무십들과 멀리 도시의 윤곽이 보였어요. 그 모든 풍경이 평화롭고 고요했어요. 방금 벗어나 온 긴장된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죠. 몇 시간 후, 저는 서울의 중심부에 도착했어요.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책가방을 맨 학생들, 가게 앞을 정리하는 상인들, 그리고 버스를 잡으려고 서두르는 직장인들까지요. 저는 이 도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외부인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은 깊은 뿌리와 긴 역사를 가진 곳이었죠. 길거리 음식 냄새, 호떡이나 떡볶이 같은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이 고궁 옆에 서 있는 이 도시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했어요. 오후가 되어서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서 있었어요. 넓은 계단과 깔끔한 라인이 건물의 위엄을 더해주더라고요.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반짝이는 바닥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방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곳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곧 저는 박물관 깊숙한 곳에 있는 조용한 자료 열람실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종이와 나무 선반의 은은한 냄새가, 나는 이곳은 마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안에서 서 박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코끝으로 내려간 안경을 다시 밀어 올리며 고개를 드셨어요. 그녀의 눈은 따뜻하면서도 진지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인사를 나눴고 박사님은 제가 가져온 자료를 얼른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죽 파일을 긴 나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 방은 평온했지만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긴장감도 감돌았어요. 우리는 파일을 열고 문서들을 펼쳤어요. 조선시대의 국경을 세밀하게 그려놓은 오래된 지도들이 있었고, 신라의 화려했던 시절과 그 시대의 독특한 한국 문화에 대해 기록한 문서도 있었어요. 또 전통 한국 의복인 한복이 어떻게 디자인되고 제작되었는지 적혀 있는 기록들도 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 문서들은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역사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한국만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들만의 목소리, 예술,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문서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제 어깨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제가 찾고 있던 진실이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진실이요. 방콕에서 태국 총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왜곡하려 했어도 이 기록들은 한국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문화와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떤 거짓 주장도 이 소중한 기록들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서 박사님은 제게 문서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세세한 부분들을 짚어주셨어요. 한복의 디자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가 사회와 유행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설명해 주셨고, 유교 서원에서 학자들이 한국 고유의 철학과 문학을 연구하며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 과정도 말씀해 주셨어요. 또 현대 한국 음식으로 발전한 요리의 재료 목록이 적힌 원고도 가리키며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한국 전통의 끊어지지 않은 사슬 같았어요. 저는 이 문서들을 만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려고 했어요. 몇백 년 전 낮은 책상에 앉아 촛불 아래에서 글을 쓰던 학자를 상상했죠. 조심스럽게 색을 섞어 지도를 그리거나 궁궐의 섬세한 풍경을 그리는 화가도 떠올랐어요. 밝은 비단을 바느질하며 한복을 만드는 재단사의 모습도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오랜 세월 후에 외국 연구자인 제가 한국의 과거를 부당한 공격에서 지키는 데 의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밖에서는 오후의 빛이 서서히 부드러운 저녁빛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자료 열람실은 마치 사실과 역사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항구처럼 느껴졌어요. 문서에서 시선을 들어 박사님을 바라보니 그녀가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죠. 박사님은 이 문서들이 단순히 오래된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이건 증거였어요. 확고하고 명확한 증거요. 한국의 유산은 진짜였고 누구의 인정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파일을 닫으며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서들을 가져온 것도 무엇보다 서 박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죠. 세상 밖은 여전히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이 조용한 자료 열람실 안에서 저는 제가 필요로 했던 것을 찾았어요. 진실을요. 잉크와 종이 속에서 잠들어 있던 진실은 이제 깨어나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경복궁의 기록 보관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경외감과 불확실함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휘감았어요. 안에 들어서자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했는데 마치 수백 년간 기록된 역사가 이 공간의 질감까지 형성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부드러운 햇빛이 나무 격자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먼지 입자와 오래된 두루마리의 가장자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이미 낮은 나무 탁자에 앉아있는 서 박사님이 보였는데 소매를 걷어붙이고 섬세한 원고 더미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깔끔하게 묶은 머리카락에 둘러싸인 그녀의 얼굴은 차분하면서도 결단력 있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운동화가 닦아놓은 바닥 위에서 부드럽게 울리며 작은 소리를 냈죠. 이 벽 밖에서는 세상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콕에서는 아직 상황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태국 총리의 발언은 한국의 문화사에 대한 의구심을 퍼뜨렸고
대사관들은 긴장 상태에 있었으며 외국 기자들은 근처를 맴돌고 있었어요. 모두가 뭔가 확실한 증거를 기다리는 듯했죠. 하지만 이 보관소 안은 고요했어요. 울리는 전화도 TV 화면도 없었고 그저 기록된 기억이 가득한 선반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서 박사님,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 맞은편에 앉았어요. 새로운 걸 발견하셨어요? 조용한 공간에서 제 목소리는 작게 들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니엘, 이 문서들은 정말 놀랍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톤은 차분했지만 그 밑에 숨어있는 흥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궁중 기록들은 한국 궁정 생활이 수세기 동안 독립적으로 고유한 규칙과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건 빌려온 문화유산이 아니라 완전히 형성된 독창적인 한국의 것이었어요. 여기엔 의례, 한복 같은 전통 의상이 계절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심지어 중국과 전혀 다른 교육 방식에 대한 논의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저는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여 우아하게 쓰인 붓글씨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물론 고문서를 제대로 읽을 정도로 한문 실력이 있진 않았지만 서 박사님이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한 페이지씩 안내해 주셨어요. 한 섹션에서는 왕실 행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여기엔 왕실 경호대가 두 줄로 서는 방식, 왕의 예복이 특정 한국의 계곡에서만 나는 염료로 염색된 방법, 그리고 지방궁정 오케스트라가 행사를 어떻게 음악으로 장식했는지가 적혀 있었어요. 중국의 직접적인 통제나 외세가 이런 의식을 형성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죠. 이건 한국의 목소리로 한국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기록이었어요. 그 장면들을 상상하려고 애썼어요. 밖의 가을 아침처럼 상쾌한 날씨를 떠올렸어요. 빛나는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햇빛 속에서 반짝이는 그들의 옷, 멀리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와 현악기 소리, 깊이 절하는 관리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있던 한 왕국의 조용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오래된 문서들을 넘기다 보니 이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는 보호 본능이 생기더라고요. 서 박사님, 제가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이 문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태국 총리는 저 큰 무대에서 거짓말을 떠들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몇 개의 낡은 두루마리가 정말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니엘, 역사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이 기록들은 한국이 예술, 정치, 문화면에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다는 전통을 보여줘요. 사람들이 진짜 증거를 보게 되면 거짓말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의 발견을 분명하고 공손하게 공유해야 해요. 이건 누군가를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거니까요. 밖에서는 멀리서 발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다른 연구원들이나 박물관 직원들이 근처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 같았어요. 가끔씩 바람이 오래된 나무와 잉크의 향기를 방 안으로 데려오곤 했어요. 제 마음은 다시 이 궁의 담장 너머로 향했어요. 태국 정부가 한국 원화를 거부하며 일어난 환율 쇼크는 여전히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은 불안해했고 지역대학의 학생들은 서로 미래에 대해 걱정스러운 질문을 나누고 있었죠. 역사적 진실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런 어두운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서 박사님, 우리가 이런 증거를 곧 열리는 공개 포럼이나 학회 같은 곳에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태국 총리가 거짓말을 퍼뜨린 무대만큼 큰 무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붓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참고 자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곧 서울 코엑스에서 문화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전 세계에서 외교관, 역사가, 기자들이 참석할 거래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를 그곳에 가져간다면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서들이 말하게 해야 해요. 이 기록들이 한국 문화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보여줄 거예요. 저는 큰 무대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려 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저는 역사가가 아니에요. 단지 제 연구 때문에 이 위기에 휘말리게 된 연구원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서 박사님이 증거를 모으는 걸 도왔고, 한 기록 보관소에서 다른 곳으로 자료를 옮기며 함께 움직였어요. 방콕의 혼란을 뒤로하고 이곳에서 명확함을 찾으려고 왔죠. 과연 제가 한국의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오후의 햇빛이 조금씩 기울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문서를 정리했어요. 어떤 문서에는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전통 한국 도자기 제작 기술이 설명되어 있었고, 또 다른 문서에는 한국 관리들이 관리했던 옛날 무역 경로가 나와 있었어요. 한 두루마리에는 농민 축제의 생생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게임, 춤, 화려한 가면들이 묘사되어 있었죠. 각각의 자료가 더 큰 그림을 맞추는 퍼즐 조각처럼 보였어요. 그 그림 속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외부의 붓질 없이도 그 자체로 완벽한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저는 팔을 쭉 뻗으며 창가에 섰어요. 밖에는 기와 지붕과 나무 꼭대기들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유물들이 살아있는 증인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속삭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 고요하고 오래된 궁은 누군가 우리에게 있게 만들려 했던 것을 기억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서 박사님은 조용히 두루마리들을 정리하면서 구기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계셨어요. 큰 포럼이 열리는 날 아침, 저는 너무 긴장해서 일찍 눈을 떴어요. 가슴 한쪽에 꽉 조이는 듯한 답답한 느낌이 계속 떠나질 않았고, 호텔방 안 공기마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며 점차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봤죠. 여튼 파란색 하늘 아래로 넓은 거리에는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높은 유리 건물들의 하나둘 불이 켜졌어요. 멀리 현대식 건물 사이로 옛 궁궐의 지붕들이 살짝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서울이라는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이었고, 저는 이제 곧 전문가들, 외교관들, 기자들 앞에서 이 도시의 역사를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호텔을 나서기 전 모든 문서들을 튼튼한 검은색 서류 가방에 꼼꼼히 챙겼어요. 그 안에는 지난 며칠 동안 서 박사님과 함께 모은 수백 년 된 지도, 서신, 공식 기록들이 들어 있었죠.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치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역사를 소문과 거짓말로부터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내용을 2번 확인한 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성공만 하면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전 중반쯤 저는 반짝이는 외벽과 붐비는 복도로 가득한 KOEX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어요. 입구 근처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방문객들을 살피고 있었죠. 메인 홀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 사이에는 외교관, 문화 전문가,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기자들, 그리고 호기심에 찬 몇몇 학생들까지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다양한 언어로 된 속삭임이 공기 중에 흘렀고, 저는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메인 홀은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에 긴 테이블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그 앞에는 단이 하나 마련되어 있었죠. 천장에선 밝은 조명이 비추고 빛이 반짝이는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곡선형 테이블 뒤에 자리 잡았어요. 테이블에는 마이크와 이름표가 놓여 있었죠. 제 옆에는 서 박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녀의 차분한 표정이 묵묵히 응원을 보내는 듯 했어요. 반대편 무대에는 태국 대표단이 각자 자료를 정리하며 모여 있었어요.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한 관리는 제 쪽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의 태도는 마치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였죠.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이번 포럼의 목적을 소개했어요. 최근 정치적 긴장과 한국의 과거에 대한 주장들이 논의 주제였죠. 사회자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태국 측 관리가 마이크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을 꺼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홀에 울려 퍼졌죠. 그는 태국 총리가 주장했던 이상한 이야기를 반복하며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이 단지 빌려온 조각들일 뿐이며 독립이라는 것도 진정한 독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느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제가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어요.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방 안은 더워지고 조명은 더 밝게 느껴졌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제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세계적인 청중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저기요. 저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당신이 이런 이야기들을 믿고 계신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문화적 뿌리가 깊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수세기 동안 이 땅은 고유한 언어, 철학, 전통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의 학자들은 그들의 역사, 법률, 관습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이 문서들은 도서관과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독립적이고 강한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말을 하면서 저는 몇 개의 오래된 문서를 스탠드에 하나씩 올려놓았어요. 카메라들이 그 내용을 클로즈업으로 찍을 수 있도록요. 관객들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어요. 서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설명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조선시대 왕이 학자들에게 보낸 서신, 한국 지도 제작자들이 그린 고지도, 그리고 한국 고유의 의식을 기록한 궁중 의례서를 차례로 설명했어요. 이 낡은 종이들과 희미해진 잉크의 선들은 그 어떤 헛된 소문보다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처음엔 태국 측 관리가 비웃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제가 더 많은 자료를 꺼낼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제 출처를 문제 삼으려 했고 이 문서들이 잘못 읽히거나 오해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전문 역사학자들이 이 문서들을 연구한 과정과 결과를 설명했어요. 서 박사님도 앞으로 나와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자료의 진위를 입증했어요. 그녀는 잘 알려진 박물관과 기록 보관소 이름을 언급하며 이 유물이 모두 정식으로 인증받았다고 말했어요. 태국 관리의 손이 펜을 꽉 쥐는 모습이 보였고 그의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조용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휴대폰을 두드리며 전 세계 뉴스룸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듯했죠. 방 안의 긴장감은 마치 팽팽히 당겨진 줄처럼 느껴졌어요. 모두들 진실이 이상한 주장들을 이길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위에서 비추던 조명이 잠시 깜빡이는 듯 느껴졌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사회자가 태국 측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물었어요. 태국 대표단은 불편한 기색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관리가 다른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요청에 망설였어요. 그는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그의 말은 빈약하게 들렸고 청중들도 이를 느낀 것 같았어요. 방 안 분위기는 서서히 우리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무거운 문이 열리며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지 오래된 문서를 방어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 국가의 이야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지난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히 보존되고 있는지 직접 보았어요. 서 박사님이 고대 문서를 넘기며 보여주셨던 섬세한 손길과 헌신,
그리고 사람들이 대대로 이어온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았죠. 이 문서들은 단순히 잉크와 종이가 아니라 조상과 학자, 예술가들이 남긴 목소리였어요. 이 목소리들은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오랫동안 형성해 온 것이었어요. 관객들을 바라보니 몇몇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팔짱을 낀 채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자신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진실은 실제 증거와 함께할 때 어떤 폭풍도 쉽게 흔들 수 없는 강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한번 더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COX 컨벤션 센터 메인홀의 밝은 조명 아래 서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나도 크게 뛰어서 목까지 고동이 느껴질 정도였죠. 모든 게 긴장감으로 가득 차면서도 동시에 고요한 느낌이었어요. 태국 사절단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아직도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은 한국의 역사를 의심하고 서 박사님과 제가 제시한 문서의 진위까지 부정하는 내용이었어요. 수많은 시선 아니 1000개는 되는 것 같은 시선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자들, 외교관들, 학자들,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에 온 관람객들까지요. 모두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시하고 있었죠. 태국 사절단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가늘게 뜨고 있었어요. 무슨 작은 실수라도 찾아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었죠. 방금 그가 우리 문서가 가짜라며 세계를 속이려고 한다고 주장했을 때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까지 떠올랐어요. 마치 우리를 궁지에 몰았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죠. 제 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계신 서 박사님은 섬세한 실크 두루마리를 들고 계셨어요. 그 두루마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다루시는 모습은 그것이 얇은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그 두루마리에는 조선시대 왕실 의식을 묘사한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몇 세기가 지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색감은 여전히 선명했고 한복을 입은 남녀들과 왕의 궁중이 모여 있는 모습, 그리고 음악과 춤이 두루마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생생하고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죠.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떨리는 손바닥을 숨기려 애썼어요. 카카, 제가 태국 사절단을 향해 말했어요. 최대한 침착하고 간결한 어조를 유지하려 했죠. 이 문서들은 전 세계의 여러 역사학자들에 의해 검증을 받았습니다. 국제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서 박사님이 들고 계신 두루마리는 이미 학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한국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을 보여줍니다. 이건 차용하거나 모방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수세기에 걸쳐 자생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절단의 얼굴은 깊게 찌푸려졌어요.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는 순간 서 박사님께서 앞으로 나서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죠. 이 실크 두루마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작품은 한국 궁중의 독특한 의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에 사용된 안료가 한국에서 유래된 것임을 확인했으며 화풍 또한 지역적인 예술 전통과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스타일이나 관습이 어떤 외국 세력에 의해 강제로 받아들여진 흔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몇몇은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다른 사람들은 옆 사람과 속삭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고 스마트폰 화면의 빛이 얼굴 위로 춤추는 게 보였어요. 큰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밝고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고 실내에서는 샹들리에 아래에 서 있는 역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듯 했어요. 태국 사절단은 고개를 저으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누구나 멋진 두루마리 하나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작해 낡아 보이게 처리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간 방 안에 불안감이 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걸 위조했다고 믿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상기시켰어요. 우리는 증거가 있었고 신뢰받는 기관들의 보고서와 인증서가 있었어요. 이 위기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이었고 우리는 이미 유럽, 미국, 심지어 태국의 일부 전문가들에게까지 검증을 받은 상태였죠. 저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가죽 서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문서 한 세트를 꺼냈어요. 편지들과 도장이 찍힌 증명서들이었는데 각각이 전문가들의 증언을 담고 있는 자료였어요. 저는 그걸 들어보이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어요. 이 문서들에는 유네스코와 전 세계 독립적인 역사학자들의 검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들은 두루마리의 시대, 소재, 그리고 독특한 한국적 스타일을 확인한 자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이나 저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지도 않았고 그저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단이 다시 말을 꺼내려던 순간 갑자기 홀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조명이 모두 한꺼번에 꺼져버린 거죠.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서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 가슴은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려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스쳤죠. 곧 비상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은은하면서도 오싹한 빛이 홀을 감쌌죠. 사람들은 불안하게 속삭였어요. 의자 끄는 소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들렸고 경비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상황을 점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신만만했던 태국 사절단의 얼굴도 비상등 아래에서 창백하고 불안하게 보였어요. 서 박사님과 저는 두루마리와 문서들을 지키며 함께 서 있었어요. 그 순간의 정적은 무겁고 답답한 담요를 덮어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다시 침착을 되찾으려 했어요. 두렵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죠.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 목소리를 냈어요. 가능한 한 또렷하고 분명하게요. 우리는 지금 진실을 손에 쥐고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제가 검증 문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 기록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림에, 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입고 말했던 모든 방식에 흔적을 남깁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여기에 있고 어떤 갑작스러운 어둠도 이를 지울 수 없습니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린 듯 조명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어요. 샹들리에가 부드럽게 빛을 발하며 홀을 환히 밝혔죠. 다시 모든 게 또렷하게 보였어요. 안도, 호기심, 그리고 존중이 담긴 얼굴들이요. 저는 태국 사절단을 쳐다봤어요. 그는 흔들린 모습이었죠. 아마도 혼란과 공포가 모두의 주의를 분산시킬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정전은 오히려 사람들의 주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죠. 서 박사님은 두루마리를 높이 들어 올리며 청중들이 그 세밀한 디테일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사람들은 마치 모두 동시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태국 사절단은 다시 말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꼬였어요. 그렇게 쉽게 우리의 입장을 바꿀 순 없습니다. 그가 겨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자신감이 다시 솟아나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포럼의 긴장이 서서히 가라앉은 뒤 저는 서울의 등을 밝힌 거리 밖에 서 있었습니다. 선선한 밤 공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교통소음과 함께 근처 아파트 창문들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오랜 숨을 내쉬는 듯한 평온함이 밤 공기를 타고 흘러오는 느낌이었죠. 낮 동안 세계 앞에서 역사를 발표했던 제가 이제는 그 역사가 이곳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졌어요. 컨벤션 센터를 떠나기 전 서 박사님이 저를 경복궁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에요. 그녀가 말했죠. 거기서 마음을 가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따라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낡은 가로등 불빛이 비친 포장도로가 길을 밝혔어요. 멀리서 보이는 궁의 지붕들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어둡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 뒤로는 고층 빌딩과 분주한 도로가 펼쳐진 대도시가 있었지만 이곳은 참 고요했어요. 찻집에 도착했을 때 초록색으로 칠해진 나무 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구수한 보리차 향이 주방 쪽에서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그곳은 아주 작았어요. 낮은 테이블 몇 개와 바닥에 놓인 방석들,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한 조용한 그림들로 꾸며진 벽이 있었죠. 한쪽 구석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손님들이 차를 마시며 달콤한 떡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고 발 밑에서 온돌의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서 박사님은 창가 근처의 자리를 골랐어요. 창밖에는 작은 정원이 보였는데 그곳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돌등과 가지에 가만히 매달린 빨간 단풍잎 한 장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친절해 보이는 얼굴의 직원이 세심하게 만든 도자기 찻잔에 뜨거운 차를 가져다 주셨어요. 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부드럽게 소용돌이를 그리며 제 얼굴을 데워줬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니 최근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증명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었죠. 문서들은 스스로 진실을 말했고 세상은 그 진실을 보게 됐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지, 마치 시간의 강물처럼 흐르는지를요. 서 박사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에게 역사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왜곡될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줬어요. 역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여준 진실은 학자들이나 외교관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곳을 집이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고대 문서를 떨리는 손으로 다루던 박물관 아카이브 관리자들, 전시물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초등학생들, 그리고 유산의 흔적으로 가득한 거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던 평범한 시민들 말이죠. 한때 신뢰를 잃을 뻔했던 문서들이 이제는 한국의 풍부한 정체성을 증명하는 흔적으로 굳건히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돌아보니 20살 남짓한 젊은 커플이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공손하게 웃으며 젊은 여자가 말했어요. 우리 아까 핸드폰으로 포럼 봤어요. 정말 용기 있으시더라고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용감하다는 말을 듣는 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옆에 있던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부드럽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서 박사님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잔잔한 미소를 보니 그녀도 그들의 말을 들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제야 제가 간접적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자신들의 과거를 자랑스럽게 물려받은 사람들이요. 저는 단지 방문객일 뿐이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지키는데 작은 역할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차를 다 마신 뒤 서 박사님이 근처 공원을 잠시 걷자고 제안하셨어요. 밤하늘이 우리 위로 펼쳐져 있었고 부드러운 달빛이 길을 밝혔어요. 걸으면서 저는 도시의 세세한 모습들을 눈여겨봤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적인 지붕이 슬며시 고개를 내미는 모습, 멀리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오래된 돌길이
마치 세기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들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았어요. 마치 역사와 일상이 끝없이 춤추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작은 연못 근처 벤치에 잠시 멈춰 앉았을 때 달빛 아래 물속을 유영하는 작은 물고기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서 박사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노력은 오늘을 넘어 멀리 닿을 거예요. 당신은 진실이 위협받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게 모두의 책임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내일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유산이 정직함과 세심한 연구로 지켜졌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미래를 상상하려 했습니다. 학생들이 역사 수업에서 이 사건을 배우고 전 세계의 뉴스 매체들이 포럼 결과를 이야기하며 학자들이 우리의 증거를 논문에 인용하는 모습들이요. 오늘 확인된 진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마치 달빛 속 여행자들을 안내하는 등불처럼 빛날 거예요. 수세대에 걸쳐 자랑스럽고 창의적이며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룩한 것을 아무도 허물 수 없게 만들겠죠. 연못 위달의 반사를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이 문서들이 무시될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우리의 노력이 헛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었죠.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거창한 발표나 공식적인 의식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충분했어요. 서 박사님과 저는 다시 큰 길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로등의 부드러운 불빛이 더 환해졌고 거리의 군밤 장수의 노점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멀리서 들리는 쇼핑객들의 웅성거림도 들렸습니다. 삶은 언제나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역사가 자신의 진실 속에서 안전하다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 더해졌죠. 여기 북한 최고위층 가문의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양에서 누구보다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국가안전보위부 대장의 딸로 태어나 최고의 교육과 특권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베이징 유학 중 만난 한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탈출을 도운 사람이 다름 아닌 북한 고위 관료였던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탈북 과정에서 그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밤새 정글을 헤매고 강을 건너고 인신매매범들의 위험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한국에 도착한 후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는데요. 특히 그녀가 한국에서 이룬 성공과 그녀의 새로운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그녀는 어떤 일들을 겪었고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금광 속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 그렇게 생각돼요. 그때는 제가 나라에서 가장 운 좋은 소녀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한용기 대장님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하셨고 어머니 김미선 박사님은 평양에서 가장 좋은 병원의 주치의였어요. 우리는 도시 중심에 있는 큰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곳은 대부분 고위 간부들이 살던 동네였어요. 매일 아침 저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저를 지켜보는 모습으로 눈을 떴어요. 김일성, 김정일 두 분의 초상화가 집안의 모든 방에 걸려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얼굴이 저를 따라왔죠. 어머니는 그들의 존재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하셨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들의 눈빛이 어두운 밤을 뚫고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아 이불을 더 높이 끌어당기게 되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제가 학교에 가는 길에 본 다른 집들과는 달랐어요. 우리는 가짜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나무 가구를 썼고 주방에는 항상 밥과 고기, 신선한 과일까지 있었어요. 반면
다른 아이들은 밥과 김치만 소량 가지고 오는 것을 봤어요. 저는 리본이 달린 예쁜 드레스를 입었고 학용품도 항상 새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축복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모든 것에는 큰 대가가 있었어요. 학교에 가기 전 매일 아침 저는 붉은 스카프가 완벽하게 묶였는지, 교복이 깨끗하게 차려졌는지 점검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문 앞에서 저를 점검하시고 스카프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고쳐주셨어요. 지현아, 기억해라. 너는 우리 가족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그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학교에서 저는 늘 첫 번째로 나가서 위대한 지도자들의 연설을 암송했어요. 한마디도 빠뜨릴 수 없었어요. 완벽하게 해야만 했어요. 그게 그냥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일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저를 부러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쉬는 시간에도 저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새로 전학 온 은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를 모르던 은미는 점심시간에 저와 함께 큰 참나무 아래에서 앉아 음식을 나누며 웃기도 했어요. 수학 선생님 안경이 코끝에서 자꾸 미끄러져 내리는 걸 가지고 농담을 하며 잠깐이지만 평범한 12살 소녀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은미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는 거실 커튼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게 인사를 하며 제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접근한 딸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했어요. 아버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녀를 돌려보내셨어요. 그 이후로 은미는 저를 한 번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그때 비로소 저는 한용기 대장의 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우리의 부유함은 단순한 부유함이 아니라 벽이었어요. 우리의 지위는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장벽이었어요. 심지어 제 학교 성적도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저에게 나쁜 성적을 줄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집에서는 저만의 공부방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드문 사치였죠. 하지만 그 컴퓨터는 국가 인트라넷만 접속할 수 있었어요. 항상 같은 선전 사이트와 허가된 뉴스만 반복해서 보게 되었죠. 가끔은 그 화면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상상하곤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다른 가정에서는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집 식탁에서는 모든 말이 신중하게 계산되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조심스럽고 암호처럼 말로만 전달하셨고 어머니는 병원에서의 일도 조심스럽게 보고하셨어요. 저는 말없이 말하는 법,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웃는 법,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는 법을 배웠어요. 밤이 되면 종종 제 방 창문에 서서 평양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리우경 호텔이 유령처럼 서 있었어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언제나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가끔은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도 들렸어요. 그 음악은 나라의 위대함과 지도자들의 지혜를 찬양하는 철저히 검열된 곡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음표 사이의 침묵이 무엇일지,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가사와 말하지 않는 생각들이 무엇일지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의 꿈은 감시의 눈과 조심스러운 발걸음, 신중한 말과 숨겨진 생각을 동반해요. 저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처럼 빈곤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내가 되어야 한다는 무게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제가 교육부에서 온 편지를 열 때 손이 떨렸어요. 편지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이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죠.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미래였어요. 저는 베이징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지원했었는데 매년 몇 명의 북한 학생만이 가는 곳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으로 된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죠. 엄마와 아빠는 각각 다른 방에서 뛰어들어 오셨고 저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아빠는 평소에 보기 힘든 미소를 지으셨고 엄마는 기뻐서 손을 모으셨어요.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어. 아빠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군복을 입으신 아빠의 모습은 오후 햇살에 반짝였죠. 하지만 당연히 내 딸이 뽑혔겠지. 저는 아빠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일은 그렇게 되는 게 보통이었죠.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학급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음을요.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매일 새로운 준비, 새로운 서류, 새로운 회의가 있었죠. 저를 평가하러 온 정부 관계자들은 끝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걸 물어봤어요.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도, 우리나라의 업적에 대한 지식, 심지어 외국 학생들이 북한의 삶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말할지까지요. 기억해. 한 공무원이 말했어요. 그의 안경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너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그의 말은 제 어깨에 무겁게 다가왔어요. 심사 과정은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차가운 방에 앉아서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해 3대 조사를 받았어요. 그들은 모든 걸 체크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남쪽으로 탈북한 사람은 없는지, 외국과 연락을 한 적은 없는지, 외국 방송을 들은 적은 없는지. 제 아버지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어요. 평양 외국어 학교의 동급생들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어떤 친구들은 눈에 띄지 않는 미소로 저를 축하해 주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제가 지나가면 말을 멈췄어요. 저는 그들의 질투를 이해했어요. 유학을 간다는 건 마치 황금 티켓을 손에 쥔 것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출국 일주일 전 일이 좀 이상해졌어요. 아빠는 어느 날 밤 늦게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방 안은 담배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죠. 아빠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그 음악은 아빠가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게 말하고 싶을 때만 틀었던 거였죠. 지현아, 아빠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자료는 우리가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빠는 금고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봐선 안 될 자료들이 있었어요. 나라와 관련된 보고서들이었는데 제가 배운 것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이게 너에게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아빠는 빨리 그 봉투를 제 여행 가방의 옷 사이에 숨기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내 눈으로 봐. 우리가 준 시각을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야. 그때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절대적인 충성을 가르치셨던 아빠가 그런 위험한 자료를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떠나기 전날 밤 엄마는 자정이 넘어서 제 방에 오셨어요. 아무 말 없이 작은 꾸러미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죠. 그 후에 제가 그것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수백 달러가 손수건에 쌓여 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돈이었죠. 떠나는 아침은 차고 맑았어요. 정부 차량이 저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었죠.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며 엄마는 저에게 용기 내라고 속삭였어요. 아빠는 평소보다 더 오래 저를 안아주시며 제 코트 주머니에 뭔가를 슬쩍 넣으셨어요. 그건 제가 본 적 없는 작은 전화기였죠.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래로 점점 작아져가는 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들, 제 가족, 집,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된 삶을 떠나는 중이었죠. 비행기 안에 다른 북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제 머릿속은 부모님이 주신 이상한 선물들로 가득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여정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저는 단지 유학을 가서 제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중국 영공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이미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베이징에서 규칙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아침 제 짐 속에 소중히 넣어온 지도자들의 초상화에 절을 했고요. 매일 밤 제가 어떻게 우리 방식에 충실히 지내고 있는지 일기에 적었어요. 그런데 김준호를 만난 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 그를 본 건 기숙사 건물 복도에서였어요. 그는 제 층에 있는 방으로 박스를 옮기고 있었고 그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사투리가 그걸 말해줬거든요. 서울 사투리와는 다른 우리 선전 수업에서 혐오해야 한다고 배운 바로 그 사투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땅만 쳐다봤어요. 우리는 절대 한국 사람과 말을 해선 안 됐어요. 그들은 적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적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요. 청소 아주머니가 무거운 양동이를 계단으로 올리는데 도와주기도 했어요. 비가 오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우산을 나누어 쓰기도 했고요. 저는 점점 그를 더 자주, 너무 자주 지켜보게 됐어요. 왜 그가 내가 배운 대로의 괴물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베이징에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비는 총알처럼 쏟아져 내렸고 저는 도서관에서 돌아오면서 건물 사이를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갇히고 말았어요. 바람에 제 우산이 뒤집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젖어가며 무섭고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봐, 잠깐만 기다려. 바로 준호였어요. 그는 큰 노란 우산을 들고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가 저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도록 했어요. 그의 우산은 바람에 잘 버텼고 그는 제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제대로 쥐고 있었어요. 우리는 길을 가며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기숙사에 도착하자 그는 보통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옥상 라운지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기서 폭풍을 보면 아름답게 보여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고향에서 보던 그 남한 군인들의 거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제 방으로 뛰어가서 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제게 그를 따라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옥상 라운지는 큰 창문과 편안한 의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앉아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준호는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바닷가에 있는 부산에서 동생이 해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산에 캠핑을 간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밝은 간판이 가득한 거리, 사람들이 웃으며 다니는 모습,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이 있는 공원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럼 너희 가족은 어때? 준호가 물었어요. 뭐 하고 지내? 저는 얼어붙었어요. 우리는 외부인과 우리의 삶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준호의 따뜻한 눈빛은 판단도 없고 숨겨진 의도도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아버지의 직위나 우리 가족의 지위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준호를 만나는 게 기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캠퍼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때때로 그냥 도시를 거두며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나만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저에게 나만에 대해 솔직하고 간단한 답을 해주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준호의 방에서 그의 중국어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때 실수로 그의 노트북에서 폴더를 클릭했어요. 그 화면이
갑자기 화려한 이미지들로 가득 찼어요. 그것은 남한 드라마였어요. 저는 이런 금지된 드라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평양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몰래 보기도 했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보고 싶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라마에서는 서울이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도시로 그려졌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며 전 세계 어디로든 전화를 걸 수 있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입을 옷, 할 일을, 꿈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제 나이 또래의 여성들은 카페에 가서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그곳은 제가 배운 어두운 잔인한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새벽까지 앉아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보며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돌아갔어요. 내가 배운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틀렸던 걸까? 나는 무엇을 더 몰랐던 걸까? 하지만 준호와의 우정은 더 이상 비밀로 둘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걱정과 긴박감이 담겨 있었죠. 지현아, 그가 말했어요. 그 남한 남자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제 방으로 돌아가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거라고. 아마 재교육소에 보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게 한 말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했어. 그가 속삭였어요. 국경으로 가. 거기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모든 걸 버리고 떠나.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충격과 혼란 속에 멍하니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언제나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저를 도와 도망치게 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작은 가방을 싸면서 벽에 걸린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보았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절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의 이야기들, 그가 보여준 세상, 제가 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제 눈으로 세상을 볼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문자를 다시 한번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골든 드래곤 레스토랑 뒤 11 p.m. 중개인들이 지시한 대로 그 문자 바로 삭제했어요. 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고 저는 작은 배낭 하나에 옷 몇 벌, 물, 부모님이 주신 돈만 챙겨 기숙사 방을 빠져나갔어요. 기숙사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레스토랑 뒤 골목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쓰레기통 뒤에서 3명의 그림자가 나왔어요. 2 남자와 1 여자인데 모두 중국계 한국인이었어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권 보여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어요. 제 서류를 확인한 후 그녀는 동료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요. 말하지 마요. 우리는 베이징의 주요 도로를 피하면서 뒷골목을 통해 걸었어요. 경찰 사이렌이 들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떠나기로 결심한 것을 전혀 모르는 준호를 생각했어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중개인들이 저를 창문이 어두운 차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이끌었어요. 타요. 여자가 명령했어요. 누워서 담요로 덮어요. 차 안에서의 시간은 끝이 없는 듯 했어요. 시간을 확인하려 했지만 무거운 담요 아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몇 번 정차했는데 아마도 검문소였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숨을 참고 기도했어요. 아무도 차를 수색하지 않기를. 몇 시간은 걸렸겠지만 느끼기에는 며칠 같았어요. 결국 작은 차로 바뀌었어요. 진짜 고비는 중국 라오스 국경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한밤중에 울창한 정글을 가로질러야 했어요. 여자가 튼튼한 부츠와 어두운 옷을 건넸어요.
물 여기요. 그녀는 큰 물병을 주면서 말했어요. 조용히 걸어요. 가까이 따라와요. 정글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나뭇가지가 제 옷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얼굴 주위에서 윙윙거렸어요. 땅은 진흙투성이에 울퉁불퉁했어요. 2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남자 한 명이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우리는 손전등을 쓸 수 없었어요. 그것이 국경 순찰대에 들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밤에도 숨이 막힐 듯 더웠어요. 땀이 옷을 적시고 모기들이 노출된 피부를 물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래 쉬지 못했어요. 순찰대가 3시간마다 오요. 여자가 잠깐 쉬는 동안 설명했어요. 해 뜨기 전에 건너야 해요. 중국과 라오스를 가르는 강이 있었어요. 어두운 물은 검게 보였어요. 수영할 수 있어요? 여자가 물었어요. 저는 수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살은 예상보다 강해서 옷을 잡아당겼어요. 차가운 물이 제 몸을 얼어붙게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을 헤쳐나갔어요.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중개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작은 마을들을 지나면서 주요 도로를 피했어요. 마을을 지나갈 때는 관광객인 척했어요.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사는 것처럼 걸어봐요. 여자가 자신 있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태국의 난민 캠프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수백 명이 원래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공간에 갇혀 있었어요. 더위는 정글보다 더 심했고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와 열악한 위생 상태가 정말로 숨을 막았어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건 계속되는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알았어요. 인신매매범들이 캠프를 살펴보며 약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걸. 캠프에서 저는 민지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민지는 2달 전에 중국을 통해 탈북한 10대 소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었어요. 음식을 나누고 잠을 자는 순서를 바꾸면서 한 명은 항상 경계를 했어요. 인신매매범들은 밤에 사람들을 잡아요. 민지가 저에게 경고했어요.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속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캠프에서 3주가 지난 후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지를 남겨두고 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녀의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저에게 가라고 했어요. 기다리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긴 안전하지 않아요.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깨끗한 방, 에어컨, 그리고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 한국 여권을 건넸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여권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제 자유를 위한 티켓이었어요. 저는 제 탈출을 돌아보면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껴져요. 북한 고위 관리의 딸로 태어나 정글과 강을 넘고 난민 캠프에 숨으며 도망치다니. 하지만 그 여정의 각 단계는 제 과거를 조금씩 벗겨내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했어요. 저를 도와준 사람들, 중개인들, 민지, 대사관 직원들 모두 제 변화의 일부분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신체적인 도전이나 끊임없는 위험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든 감옥은 북한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 마음속의 감옥이었어요. 수년간의 선정과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감옥. 하지만 국경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그 정신적인 벽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고 새로운 것, 희망이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아침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화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뭔가 달랐어요. 더 밝고 더 자유로웠어요. 한화원은 앞으로 12주 동안 저의 집이 될 곳이었어요. 이곳은 저와 같은 탈북자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죠. 시설은 작은 대학 캠퍼스처럼 보였고 간단한 건물들이 높은 벽과 보안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감옥처럼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도 아니었어요. 그 중간 어디쯤 저의 옛삶과 새로운 삶 사이를 잇는 다리 같은 곳이었어요. 한화원에서의 매일은 엄격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겪었던 그 경직된 통제와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서는 그 구조가 저희를 돕기 위한 것이었지, 저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침에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슈퍼마켓에서 어떻게 쇼핑하는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 평범한 일들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샴푸가 무려 50가지 종류나 있다고? 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들 가지고 있고 그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가장 힘들었던 수업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었어요. 기억나는 건 수명의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교실에 앉아 한국의 선거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를 고를 수 있다고요?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밤중에 사라지지 않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요. 한화원 선생님들은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저희의 혼란과 두려움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박 선생님은 저에게 중요한 분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탈북자를 가르친 지 15년이 넘으셨고 저희가 겪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옛삶은 너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제는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 상담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김 박사님을 만나서 제가 겪은 일들을 정리하고 처리했어요. 저는 평양에서의 특권적인 삶, 중국을 거쳐 탈출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고 온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울기도 했어요. 김 박사님은 그게 모두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치유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화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은 저에게 가족처럼 다가왔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함흥에서 공장 노동을 했던 민지, 중국 국경 근처에서 석탄 마을을 탈출한 태성, 우리 모두는 저녁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에서 배운 작은 것들을 서로 가르쳐 주었어요. 민지는 저에게 스마트폰 쓰는 법을 가르쳐 줬고 저는 민지가 영어를 읽는 연습을 도왔어요. 어느 날 한화원에 온 지 약 6주쯤 됐을 때 제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 소식이 전해졌어요. 부모님이 무사히 탈출하셔서 한국으로 오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안도감의 눈물을 쏟았어요. 다른 탈북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해줬어요. 그들은 이 기적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2주 뒤 부모님이 한화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군복을 입고 자랑스러워 보였던 아버지는 이제 간단한 민간인 옷을 입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뭔가 더 작아 보였고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일어났어요. 한때 체제의 철저한 규율을 지켰던 분이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배우기 위해 몇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과거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이 체제가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 우리는 탈출을 계획했어. 네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네 영혼이 조금씩 짓밟히는 걸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한화원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사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
은행 계좌를 여는 법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충분할까요? 졸업식 전날 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멀리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 풍경은 앞으로의 제 모든 것을 상징했어요. 기회, 자유, 그리고 도전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박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하신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기억하세요, 지연 씨. 당신은 단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의 한국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 경험,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분단된 한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서울대학교 첫날은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캠퍼스는 넓게 펼쳐져 있었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학생들은 꿈과 계획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바쁘게 지나갔고요. 저는 교과서를 가슴에 꼭 안고 이곳에서 외교 관계를 공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직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준호는 매일 아침 수업 전에 캠퍼스 커피숍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너 잘할 수 있어, 지현아, 하고 말하며 따뜻한 라떼를 테이블 위에 밀어주었어요. 그의 미소는 베이징에서 함께 지냈던 때와 변함없이 여전했고 친절함도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함께 결혼을 계획하며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만들어갈 삶에 대한 꿈을 꾸었죠. 결혼식은 작지만 아름다웠어요. 한때 수백 명의 군인을 지휘하던 아버지는 이제 단정한 검은 양복을 입고 저를 걸어가게 했어요. 탈북 이후 아버지의 얼굴은 부드러워졌고 엄격했던 표정은 기쁨으로 가득한 주름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모습은 예전의 삶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준호의 가족은 저를 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요. 졸업 후 저는 통일교육권에서 제 진로를 찾게 되었어요. 제 사무실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방에 책상 하나, 서울의 바쁜 거리가 보이는 창문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일은 평양에서 누렸던 어떤 사치보다도 더 의미 있었어요. 매일 북한 이탈 주민들과 만나 그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 중에는 혼자 국경을 넘은 청소년들도 있었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한 어머니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소녀, 민지가 기억에 남아요. 그녀는 겨우 16살이었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와 똑같은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녀를 창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아래 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거리 보이죠? 5년 전에는 저기 길도 제대로 못 건넜어요. 지금은 모든 가게, 모든 모퉁이를 다 알게 됐어요. 이 도시는 조금씩 하루하루 내 집이 될 거예요. 이탈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유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배웠어요. 저는 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이나 지하철 타는 법과 같은 간단한 것들을 도왔지만 그들의 꿈을 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들에게도 성공은 가능하고 이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준호는 제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집에서는 우리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섞어서 우리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에게 평양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저에게 밤늦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즐거움을 알려주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우리는 첫 아이 혜은이를 맞이했어요. 혜은이의 이름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혜은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그녀의 삶은 제 삶과 얼마나 다를까 생각했어요. 혜은이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마음껏 말하고 한계 없이 꿈을 꾸며 자라날 거예요. 가끔 혜은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그들이 알지 못할 미래에 대한 마음이 아파요. 그 때문에 저는 한국 통일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간견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수백 명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매번 간견할 때마다 베이징에서 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을 내 눈으로 봐라.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제 삶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로 가득해요. 전 세계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제 경험에 대해 블로그를 쓰며 대학에 입학하는 젊은 이탈민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있어요. 준호와 저는 두 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혜은이는 벌써 할머니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끔 밤늦게는 아직도 평양을 꿈꾸기도 해요. 넓고 텅 빈 거리들, 거대한 기념비들, 제가 자란 집이 떠오르죠.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깨어나도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희망을 느껴요. 제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 제가 돕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 된 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를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한 사람, 한 대화씩, 조금씩. 한때 지도자의 초상화에 절을 하던 소녀는 이제 학생들과 외교관들 앞에 당당히 서서 고립되지 않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나누고 있어요. 평양에서 서울로의 여정은 단지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아침 햇살이 거의 눈을 멀게 할 정도였어요. 제 시계는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스톡홀름에서 긴 비행을 마친 제 몸은 마치 한밤중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노트북 가방의 끈을 조정하면서 공항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공항 카페에서 나는 커피와 페이스트리 냄새가 예전 한국 방문 때의 추억을 떠오르게 했어요. 이번이 연구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8번째였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고 손에 약간 땀이 맺혔어요. 단지 공항 터미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더위와 습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몇 년 동안 이민 정책을 연구하고 대학 도서관에서 먼지만 쌓인 논문을 썼지만 이제는 그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 친구이자 동료인 박주연의 눈을 통해 볼 기회가 생겼어요. 주연을 처음 만난 건 작년 한 학술대회에서였어요. 다른 변호사들이 법과 규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연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태국의 공장 노동자들, 3년째 가족을 보지 못한 인도네시아의 어부들, 좁은 기숙사에서 지내는 베트남의 건설 노동자들. 그의 이야기는 제 이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꿨죠. 숫자와 통계는 이제 실질적인 사람들,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로 변했어요. 이동식 보도를 타고 지나가며 면세점들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한국의 화장품과 전자기기들이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대형 K-팝 광고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한국에 덜 보이는 면, 즉 산업단지의 작은 공장들, 해안가의 어류 가공 공장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일하는 딸기 농장들에 있었어요. 주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을 일으켰고 화면에 그의 메시지가 떴어요. 곧 만나게 되어 기뻐요. 인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의 말을 읽고 나서 제 속이 꽉 조여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에 대한 뉴스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작은 시위로 시작했던 일이 국제적인 사건으로 커졌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노동자들이 더 나은 대우와 공정한 임금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영상이 가득했어요. 일부 한국 뉴스에서는 그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묘사했고 해외 언론은 그들을 불공정한 시스템의 희생자로 그렸죠. 입국 심사 대기 줄에 서면서 저는 강력권을 면밀히 체크하는 출입국 관리 직원들을 지켜봤어요. 제 왼쪽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일부 국가에서 온 방문자들을 위한 별도의 줄이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업용 부츠와 낡은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조용히 서서 직원의 질문을 받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긴장한 듯했고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가 왜 여기 왔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출입국 관리 직원이 저를 향해 손짓을 했어요.
제 스웨덴 여권과 제 연구 방문을 설명하는 대학 서류들을 보자 그녀는 영어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슨 박사님.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방문자들이 받는 환영과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국 구역을 나서자 파란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의 손에 들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보았어요. 주연의 조수였어요. 차로 가는 길에 그녀는 최근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시위 참가자 수가 100명을 넘었고 그들은 공항의 공공구역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었어요. 지역 인권 단체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불을 나눠주었어요.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누구도 어떤 조치를 취할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차 뒷자리에 앉아 서울로 향하는 아침 교통을 바라보며 저는 제 노트를 다시 살펴보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해서 공항에서 일하는 태국 노동자들에게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위는 단순히 근로 허가서나 임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요구는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저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우받고 싶어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어쩌면 이번 사건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 이해를 바꿀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짐을 호텔에 놓고 이태원의 작은 카페에서 주연이를 만났어요. 동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거리에서 상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가게 문 앞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구운 고기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카페는 편의점과 부티크 사이에 있었고 나무로 된 간판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주연이가 창가 쪽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며 나를 불렀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으며 평소엔 단정한 넥타이가 약간 삐딱했어요. 커피컵 옆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요.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그와 마주 앉았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를 본 건 6개월 전이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 넘기며 약하게 웃었어요. 사건들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 클라라.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 더 그렇지. 그는 서류 하나를 꺼내며 열었어요. 사진 속엔 공장처럼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여기로 온 태국 노동자들이야. 더 나은 삶을 얻을 줄 알았지. 나는 고개를 앞으로 숙여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그들이 일하는 환경은 더럽고 위험해 보였어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의 고용주가 여권을 빼앗았어. 주연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16시간씩 하루 7일 내내 일하게 했어. 그들이 항의하면 이민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지. 그는 또 다른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어요. 좁은 방에 얇은 매트리스가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이게 그들이 살던 곳이야. 4명이 살 수 있는 공간에 10명이 살았지. 카페에서 나오는 밝은 배경음악이 이 고통스러운 사진들과 맞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웨이트리스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나는 차가운 유리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려 애썼어요. 근데 고용허가제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시스템인데 내가 말했어요. 근로시간, 주거 조건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주연이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종이 위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이 노동자들은 태국에서 중개인에게 수천 달러를 줬어. 빚을 지고 있는 거지. 상황이 나빠도 그냥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창밖에서 관광객들이 화려한 거리 예술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는 모습을 보았어요. 서울은 세상에 밝고 현대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번영하고 흥미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주연이는 나에게 그 그림자 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위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되었던 뉴스 보도를 떠올리며 물었어요. 인천의 한 공장에서 시작했어. 그가 설명하며 더 많은 서류를 꺼냈어요. 그들은 법적인 절차를 따르려고 했어.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연락하고.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어. 그 소식이 태국 노동자들 사이로 퍼졌고 이제는 공항에 수백 명이 모여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그때 내 폰이 울렸어요. 또 다른 뉴스 알림이었어요. 그들을 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고 있어. 주연이가 이 말을 문지르며 대답했어요. 근데 복잡해. 몇 명은 이제 유효한 비자가 없어. 몇 명은 나서기를 두려워해.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은 강력한 변호사들이 있어.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커플이 핸드폰으로 웃으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비록 우리는 이 위기 속에 있었지만 말이죠. 나는 스웨덴에서 이민 정책에 대해 학문적으로 썼던 여러 번의 논문들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복잡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느껴졌었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물었어요. 시위하는 사람들이요? 기본적인 것들이야. 주연이가 말했어요. 학대받고 있다면 고용주를 바꿀 권리, 더 나은 주거지, 공정한 임금, 그리고 인간답게 대우받을 권리. 기계처럼 취급되지 않을 권리. 우리나라가 이 노동자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아야 해. 클라라. 우리의 경제는 그들에 의존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고 있어. 밖에서 오후 햇살이 점점 사라지면서 긴 그림자가 테이블 위로 드리워졌어요. 나는 뉴스에서 봤던 시위의 지도자, 솜차이를 떠올렸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게 하고 낯선 나라에서 변화를 요구하게 만들었을까?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내가 마침내 말했어요. 이번엔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요. 주연이가 웃었고 이번엔 그 웃음이 그의 눈까지 닿았어요. 그 말을 듣고 싶었어. 왜냐면 공항 상황이 곧 더 심각해질 것 같거든. 훨씬 더 나빠질 거야. 바로 그때 2개의 폰이 동시에 진동하며 알림이 울렸어요. 속보, 인천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우리는 빨리 가야 했어요. 우리는 급히 계산을 하고 주연이의 서류들을 챙기며 밖으로 나갔어요. 나는 이번 연구 여행이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엔 그냥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이야기의 일부가 될 거였어요. 저는 인천공항의 미닫이 문을 통해 급히 들어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연구하면서 본 것 중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터미널 1에는 수백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목소리가 높은 천장에 메아리 쳤어요. 몇몇은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태국어, 한국어, 영어로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단단히 모여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과 결단이 섞여 있었죠.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주연 씨가 말해준 소무차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는 체크인 카운터 근처 벤치에 서서 확성기에 대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강하지만 피로에 지쳐 있는 듯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싸워온 사람처럼요. 우리는 더 나은 근로 조건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터미널을 가로질러 외쳤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나라를 짓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바닥에 흩어져 있는 담요와 배낭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며요.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겁게 느껴졌어요. 공항 직원들은 카운터 뒤에 숨어서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고 여행객들은 그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정문이 열리면서 경찰들이 쭉 들어왔어요. 그들은 검은 헬멧을 쓰고 방패를 들고 있었죠. 사람들 사이에서 파도가 일듯이 군중이 밀려들었어요. 사람들은 더 가까이 밀착했어요. 제 배는 차갑게 움켜잡히는 것 같았어요. 군중 속에서 두려운 속삭임이 퍼졌죠. 우리를 다 잡아갈 거야.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우리 자리를 지켜. 저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소무차이에게 가야 했어요. 팔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의 눈 밑엔 어두운 그늘이 있었고 확성기를 잡고 있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소무차이, 제가 소리쳤어요. 그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클라라예요. 주연 씨와 함께 일해요.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그때 플라스틱 물병 하나가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가 경찰 방패에 부딪혔어요. 이어서 종이컵, 음식 용기, 심지어 신발까지 날아갔어요. 경찰들이 앞으로 나가며 방패를 올렸어요. 군중 속에서 공포가 퍼졌죠. 멈추세요. 제가 소무차이의 팔을 잡고 급히 말했어요. 폭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소무차이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어요. 제 가슴이 아픈 것 같았죠.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돈을 빌려서 여기 왔어요. 제 가족은 땅을 팔았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 공정한 급여, 괜찮은 주택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대신 우리 여권을 빼앗고 하루 16시간씩 일하게 만들고 약속한 급여의 반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면 돌아가라고 협박해요. 경찰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소리치며 경찰의 진격을 막으려고 밀쳐내고 있었어요. 저도 이 상황이 손에 잡힐 듯이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때
마치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익숙한 목소리가 혼란 속을 가르며 들려왔어요. 모두들, 제발, 이 문제를 이야기합시다. 주연 씨가 나타났어요. 그는 손을 들고 군중을 헤치며 다가왔죠. 저와 달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비켜주었어요. 그는 우리 쪽으로 다가가 벤치 위로 올라갔고 소무차이 옆에 앉았어요. 경찰은 우리 말을 들을 거예요. 주연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소무차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평화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당신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소무차이는 어깨를 축 처뜨렸어요. 그는 군중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연 씨를 보았죠. 저는 아무것도 없이 태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주연 씨가 그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제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소무차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확성기를 다시 들었죠.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안정적이고 통제된 목소리였어요. 모두들 앉아주세요. 그가 태국어로 외쳤고 그 다음에 조금 어색한 한국어로도 반복했어요.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마치 파도가 거꾸로 가듯 사람들이 하나둘 앉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물건을 던지던 사람들조차 멈추고 친구들 곁에 앉았죠. 몇 분도 안 되어 군중은 모두 앉아 있었고 그 자리엔 긴장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경찰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이 변화에 놀란 듯했죠. 저는 그동안 숨을 들이쉬고 있었던 걸 깨닫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평화롭게 앉은 수백 명의 노동자들, 불확실해 보이는 경찰들, 벤치 위에서 소무차이와 주연 씨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 저는 뭔가 강력한 순간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양측이 서로를 사람으로서 마주볼 수 있는 기회였고 변화의 순간이었죠. 주연 씨가 저와 눈을 마주치며 손짓을 했어요. 저와 소무차이가 그를 따라 가까운 사무실로 갔어요. 터미널을 떠나며 저는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가 서서히 제게 닿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이 노동자들은 제 연구의 통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짜 사람들, 진짜 이야기들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투쟁은 제게 이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거란 걸 깨달았죠. 저는 주연 씨를 따라 소음에서 떨어진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 방은 간단했어요. 책상 하나, 의자 3개, 그리고 공항 터미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창문만 있었죠.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서도 아래에서 일어나는 시위자의 구호 소리가 들렸어요. 앉으세요, 클라라. 주연 씨가 의자 하나를 끌어다 주며 말했어요. 그의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선명했어요. 최근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았어요. 저는 앉았어요. 몇 시간 동안 시위대 속에서 서 있었던 제 다리는 이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에어컨이 부드럽게 돌아가며 밖의 더위와 긴장감과는 대조적으로 시원한 공기를 내뿜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연 씨가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어 책상 위에 여러 장의 종이를 펼쳤어요. 이건 솜차이 같은 노동자들의 이야기예요. 단지 숫자로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진짜 이야기죠. 저는 첫 번째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마이라는 젊은 여성의 진술서였어요. 그녀는 3년 전에 2명의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한국에 왔어요. 그녀가 일하는 공장은 그녀에게 12시간씩 근무하게 했고 휴식 시간은 한 번만 주었어요. 아플 때는 시간을 빼면 해고한다고 협박하기도 했죠. 이건 단순히 나쁜 고용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연 씨가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 전체가 이런 노동자들을 불가능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어요. 이들은 쉽게 직장을 바꿀 수 없어요. 좁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약속한 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계속 읽으면서 배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족을 2년 넘게 못 본 건설 노동자. 부상을 당했지만 병원에 가는 게 두려운 농장 노동자. 각자의 이야기가 마치 제 배를 가격하는 것처럼 강하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 노동자들이 필요해요. 제가 생각이 나서 말했어요. 우리의 공장, 농장, 건설 현장은 그들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죠. 주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요. 우리의 경제는 그들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버려도 되는 존재처럼 대하고 있어요. 클라라, 만약 당신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서 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질문에 잠시 멈췄어요. 저는 스웨덴에 있는 제 조카를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이 노동자들 중 일부와 같은 나이였죠.
그 아이가 그런 일을 겪는다고 상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밖에서 큰 함성이 들렸어요. 우리는 창문으로 갔어요. 시위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태국 노래였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터미널을 가로질러서 강하고 명확하게 들려왔어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주연 씨가 말했어요. 시위대를 보며 눈을 떼지 않으면서 이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한국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 음식,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그들은 단지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 한 젊은 한국 학생이 시위자들 속으로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모습과 그들이 그 학생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에서 뭔가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연 씨에게 말했어요. 법을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해요. 계속 말해봐요. 주연 씨가 말하며 제게 장녀의 눈빛을 보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봐요. 우리는 노동력이나 경제적 필수 같은 말을 쓰죠. 하지만 이들도 꿈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그들을 도구가 아니라 동반자로 대해야 해요. 저는 주연 씨의 책상에서 빈 종이를 하나 집어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너무 빨라서 제 손이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슬픈 이야기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희망, 일상 그리고 한국에 대한 기억까지 말이죠. 주연 씨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변화를 원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는군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할 거예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포함해서요. 한국인 노동자들, 즉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대우하는 회사를 찾아 그들의 성공 사례를 보여줄 거예요. 햇살이 지고 공항 창문을 통해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제 자신과 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민과 노동자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제가 알던 건 그저 표면적인 부분에 불과했어요. 하나만 더 말할 게 있어요. 주연 씨가 짐을 싸면서 말했어요. 노래를 부른 그 학생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돼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 순간부터요. 그 이유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터미널을 지나가면서 저는 솜차이와 그의 그룹을 지나쳤어요. 그들은 이제 조용히 앉아 음식을 나누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제게 빵을 하나 건넸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고개를 숙여 감사히 받았어요.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간단한 순간, 저는 주연 씨가 말한 뜻을 이해했어요. 변화는 큰 정책이나 웅장한 연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작은 인간적인 연결에서 시작되는 거죠. 내일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힘든 일을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사람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정의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걸요. 시위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서울의 일출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고 이미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솜차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야말로 이 반짝이는 도시를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서울대학교 김 교수님이었어요. 조나슨 박사님, 뉴스 보셨나요? 정부에서 공항 사건에 대해 박사님과 주연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갑자기 심장이 뛰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언제요? 오늘 오후 2시예요. 차를 보내준다고 하네요. 저는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노동자의 권리와 이민 정책에 대한 제 연구를 다시 한번 살펴봤죠. 주연이가 저를 태우러 왔을 때 평소에 차분한 얼굴이 아닌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기회예요. 클라라. 주연이가 번잡한 거리를 지나면서 말했어요. 시위가 그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방향을 보여줘야 해요. 정부 청사는 높고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이었죠. 그 안에서 우리는 박 장관님과 그 팀을 만났어요. 회의실에는 긴 테이블이 있었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전망이 있었어요. 박 장관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제 일은 불행했지만 그로 인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사님의 추천을 듣고 싶어요. 저는 다른 나라들의 성공적인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공유했어요. 주연이는 자신이 도왔던 노동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전했죠.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낸 사진과 편지를 보여주며 그 문제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이 노동자들은 단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솜차이와 그의 친구들이 찍힌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그들에겐 기술과 꿈, 그리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요. 우리가 공정하게 대우하면 모두가 이득을 보게 돼요. 회의는 3시간이나 걸렸어요. 끝날 즈음 박 장관님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어요. 그 위원회의 임무는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더 나은 보호책을 만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우리가 건물을 나설 때 일어났어요. 밖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 시민들,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회의 사실을 유출한 거였죠. 솜차이가 거기 있었어요. 시위 당시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죠. 그는 한 걸음 나아가며 말했어요. 조나슨 박사님, 박 선생님, 우리를 대신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희도 직접 말하고 싶어요. 그때 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박 장관님, 제가 불렀어요. 그녀는 막 건물을 떠나려던 참이었죠. 지금 이야기한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로부터 직접 듣는 건 어떠세요? 모두의 예상과 달리 박 장관님은 동의했어요. 바로 그 정부 청사계단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건설 노동자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해 말했고, 네팔에서 온 공장 노동자는 약속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태국 농부는 고용주가 자신의 여권을 보관했다고 말했어요. 박 장관님은 메모를 하며 질문을 했고, 기자들은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그날 저녁 그 이야기는 한국의 모든 뉴스 채널에서 방송되었어요. 그날 밤, 주연이와 저는 며칠 전과 같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곳은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이제 일이 바뀔 거예요. 주연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바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제가 이민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서 솜차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주연이와 함께 일하면서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때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고국에 있는 대학에서 메시지가 온 거였죠. 한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게 단지 정책과 시위에 관한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람들을 정말로 보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는 일이었죠. 카페 창밖을 보며 바쁜 서울 거리를 지나가는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을 봤어요. 이제 그들은 제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도시, 이 나라의 이야기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목소리가 드디어 들리게 될 거였죠. 다음은 뭐죠? 주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계속 일해야 해요.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야 해요. 모든 이야기들 말이에요. 밖에 있는 도시 불빛이 반짝였고 저는 시위 이후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때때로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작은 이해의 순간에서 시작되죠.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었고 바로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할 거예요. 서울대학교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3달이 되어가고 있었죠. 손끝으로 최근에 쓴 연구 논문, 현대 한국의 이주 노동자 권리, 앞으로 나아갈 길의 표지를 살짝 만졌어요.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시위가 모든 것을 바꿨죠. 태국 노동자들에게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변화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빛을 발하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주연이었죠. 뉴스 봤어?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사무실 벽에 걸린 TV를 켰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국회 역사적인 노동개혁법안 통과. TV 화면에는 솜차이가 정부 관계자들 옆에 서서 노동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해냈어. 저는 속으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공항에서 시작된 그 혼란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이 새로운 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한국에 계속 살고 싶다면 영주권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주연이 뛰어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약간 헝클어진 모습이었죠. 클라라, 봤어?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방금 봤어. 제가 TV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라고 믿기 어려워. 주연은 제 책상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어요. 3달 동안 끝없이 회의하고 시위하고 협상했는데 봐봐. 사람들이 드디어 들었어. 그동안 우리가 보낸 밤늦은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치인들과 만나고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하던 시간들. 특히 한 저녁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서 수십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벽까지 함께했죠. 그들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중 몇몇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의 마음도요. 그럼 공장 사장들은? 제가 물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변화에 반대했는지 기억나서요.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나? 주연은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꺼냈어요. 사실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 몇몇 대기업들이 깨달았어. 노동자들을 더 잘 대우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고도 줄어든다는 걸. 이 숫자들 좀 봐. 그가 보여준 그래프에는 이미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채택한 회사들에서 공장 생산량이 15%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점은 주연이 계속 말했어요.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그는 태블릿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한국 가정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대해 저녁을 같이 하고, 지역 학교에서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 열리고, 문화 축제에서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있었죠. 저는 그중 한 장이 사진에 눈길이 갔어요. 섬차이가 한국 아이들에게 전통적인 태국 종이꽃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아이들의 얼굴은 호기심과 기쁨으로 반짝였어요. 공항에서 만난 그 환한 남자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아이들이 중요한 거야. 제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른들처럼 차이를 구분하지 않거든.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방인이 아니라 이웃으로 보고 자라나고 있어. 그때 제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이 왔어요. 방콕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한국의 새로운 이주 노동자 권리 접근 방식에 대해 강연해달라는 초대장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었죠.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주연이 일어나며 넥타이를 바로잡았어요. 아직 할 일이 많지만 이제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생겼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시위가 다른 방향으로 끝날 수도 있었죠. 더 많은 분노와 분열,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전환점이 되었고, 모두가 멈춰서 서로를 듣고 이해하려 했던 순간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학생들이 캠퍼스를 가로질러 지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한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의 얼굴들이 섞여 있었죠. 그들은 함께 걷고, 웃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싸워왔던 미래가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섬차이로부터의 메시지였어요. 선생님, 언제 저희 새 커뮤니티 센터에 오실 수 있나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영어 수업이 그리워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예전에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또 그것이 우정을 쌓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 관계들이 저에게는 어떤 연구 논문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번 주말에 가자. 주연이 제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으며 말했어요. 새로운 법에 대한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대. 그가 제 사무실을 떠나면서 저는 다시 연구 논문을 보았어요. 그 페이지에 적혀있는 글자들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단순한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원래 이주 정책을 연구하러 한국에 왔지만 결국 인간성과 용기 그리고 이해의 힘을 배우게 되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가 따뜻한 색으로 물들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가정들이 저녁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 가정, 태국 가정 그리고 그 둘의 모습이 섞인 가정들. 이제 그들은 모두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열었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섬차이에게 답장을 썼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종이꽃 좀 남겨둬요.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어요.